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 오늘은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제들이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죠.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바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른 일 하느라고. 네, 성지순례도 다니시고 예.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예.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예, 네. 오늘 저희가 제목을 사제는 빨갱이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사제들이 이제 국정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예. 언급하느냐 얘기하는 분들 있고 예. 그래서 심지어 사제가 빨갱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신부님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일단 빨간 옷은 신부들이 안 입고 추경쯤 돼야지 입는 게 빨간 옷이에요. 아, 그쵸. 사제들은 대부분 검은색.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빨갱이는 아니고 검둥이들이죠. 네, 빨갱이는 추경님들이죠. 예. 색깔로 보면요. 예. 어쨌건 저도 이제 그 사적인 모임에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신부들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냐, 뭐 좌파냐,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정부사 신부는 다 빨갱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예. 저는 정부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극우 노인단체 회장인 양반이 동영상에서 제가 정부사의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정부사 신부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회원도 아닌데 회원인 척하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경험도 있을 정도로. 네,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뭐 현실 정치에 대한 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신부들이 왜 현실 정치에 관여하냐라고 묻는 질문은 사실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현실 문제에 관여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에서 이게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다종교들은 그냥 본인들의 신앙 안에 머물러요. 바깥 세상에 관심 없고 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관심들이 많은데 가톨릭교는 현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복음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네.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사회 구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네. 그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데 그걸 보고 현실 정치에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사제들에게 제한을 두는 거는 권력을 잡는 거는 그거는 제한을 둬요. 네. 심지어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면직시켰죠. 권력을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특정 권력을 옹호해도 안 되고. 예, 그 부분은 지켜야 그렇죠. 된다는 거. 사제들이 이게 지향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의 안녕, 국민들의 행복이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양쪽 다. 예. 네, 근데 양쪽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 신부들은 어느 정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 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사제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빨갱이라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보면요. 정작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제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생 때 좌파였죠. 네, 그러셨어요? 그때는 1980년대니까 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전부 해방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그 서클들도 많았고 네. 그 운동권 학생들하고도 교류도 있었고 그래서 80년대 신학교 다녔던 신학생들은 다 좌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아니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학사 논문도 해방신학 가지고 썼고 그리고 좌파 경제 이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때 마르크스 경제학 책을 갖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본당 나온 게 여기예요. 명동. 아, 예. 바로 길 건너. 여기를 89년에 와서 1년 동안 그 청년들하고 함께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NL이었어요. 예. 그때 PD하고 NL하고 두 개 파가 있었는데 NL 그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권 친구들을 만났는데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묘한 감정이 느껴진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은 맞는데 너무 자기들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공동체원들이 군대식으로 이렇게 그 조직이 이루어져서 예.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생각이 드신 거군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그 친구들의 장단점을 이제 두 가지를 다 봤는데 교양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도 자기들의 지도자는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때 제가 이 좌파라는 게 뭔지 처음 인식을 했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식을 했죠. 예.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그때 다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산국가들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예. 한 15년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들을 여행 다녔어요. 저희가 여기서 끊고 라디오에서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얘기해 주시다가 넘어왔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제가 얘기 들은 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서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정부로부터 대접을 받는가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압박감. 예. 그러니까 공산 체제의 특징이 감시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로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못 하고 있고 네. 공통적인 게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라고 말은 하기 곤란한데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언론인은 그 다음날 없어져요. 밀림에다 묻어버린대요. 네. 그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통일국가가 된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 군대가 내려왔대요. 네. 근데 남쪽에서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아이들이 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모여라 그러니까 포상을 하는 줄 알고 모였대요. 근데 북에서 내려온 걔네들이 그 남에서 운동하던 애들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 밀림소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대요. 아이고. 하루만 지나면 100골이 된대요. 개미들이 다 뜯어먹는데. 그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다니면서 이제 교민들한테 들었어요. 네. 듣고 이건 아니구나. 일단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하향 평준화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획일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가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복종적인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사제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신부들이 싫죠. 그 신부들은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쓴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에. 그러니까 공산국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게 가톨릭 교회가 크지 못하게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톨릭 신자가 되면은 공직자가 못 돼요. 네. 그렇게 제한을 두기도 하고 뭐 신부들 강론하는 거를 다 이렇게 당에서 다 체크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뭐 추경이 해외 나가는 것도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하는 이유가 언론이 죽어 있고 다른 종교들은 조용히 있는데 가톨릭 교회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제들 보고 빨갱이라 그러는데 진짜 빨갱이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신부들이에요. 이거 정말. 모순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빨갱이 국가에서는 신부들이 자본주의 간첩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빨갱이들이에요. 그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게 신부들이란 거죠. 근데 신부들은 일단은 뭐 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이게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다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사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정의교회 사제단 얘기를 하는데 정의교회 사제단은 거기 소속된 신부들만 정의교회 사제단이 아니고 네. 신부들 자체가 신학교에서 교육받는 게 정의구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와요. 그를 실행하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죠. 단체가 뭐 따로 있긴 하지만. 그렇죠. 시위에 나가서 외치는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네. 또 운동을 하는 신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딱 정부사 신부들만 잡아가지고 왜 현실주의에 관여하냐, 니들은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제단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제들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면 무슨 파인가? 복음주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복음 정신에 따라서 사는 거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신부들은 그래서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건 일단은 어느 정권이건 간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패가 생기거나 국민들을 탄압하는 일이 생기면 양쪽 다 비판해요. 네. 그래서 양쪽에 다 미운털이 박혔죠. 오히려 예.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일가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 제목은 신학교는 사관학교입니다. 아, 예. 신부님 사제가 되신 지 올해 몇 년째 되셨죠? 36년 됐죠. 36년. 벌써 꽤 오래 되셨어요. 예. 사제가 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석사과정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10년 걸리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많은 거고 경험할 것도 많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사제는 어떻게 보면 한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타종교에 비해서 이제 그 프라이드들이 굉장히 강한 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거든. 그러니까 뭐 학교를 출퇴근하는 시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다 기숙사 생활하게 예, 돼 예. 있고. 그리고 규칙도 되게 엄격해요. 새벽에 깨가지고 밤에 10시면 취침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교수 신부들이나 이렇게 그 위에 학번들이 다 이렇게 생활을 다 체크를 해요. 사감 역할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죠? 예, 저도 생활부장을 해봤는데 어쨌건 이렇게 서품 받을 때까지 쌓이는 파일이 꽤 많아요. 예. 항상 그리고 또 학기마다 또 방을 다 이동해야 되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화랑대에서 일하는 군정 신부한테 초대를 받아서 예. 아내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태능에 있는 화랑대가 밖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그 수려하고 뭔가 멋있다 생각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어디서 많이 맡은 냄새야. 신학교 냄새. 아, 그러셨어요. 군대랑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네. 거죠. 그 육사가 신학교하고 너무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그때 신학교가 이게 종교 사관학교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네. 사관학교에 비유하신 것도 그래서 아마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생활도 군대식이에요. 신부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죠. 정확하게 깨서 정확하게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미사하고 식사하고 강의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정말 프리하게 살다가 들어가서 다시 군대 훈련소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더군다나 뭐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네. 일찍 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이거는 뭐 새벽에 깨고 10시에 자라 그러니까 10시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새벽에 또 일어나기 힘들고 뭐 그 생활을 거기서 이제 몇 년을 했던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킬까 그랬더니 그게 결국 종교 사관 생도를 만들려 그랬구나라는 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그 바람에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바람에 나왔을 때 타종교인들에 비해서 신부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요. 네. 굉장히 뭐랄까 반 종교인 반 군인들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인들이었는데 신부들은 반 군인 반 종교인들이에요. 예, 거칠기도 한데 밀어붙이는 것도 잘하고 하여간 특이한 종교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순명하라 그러는데 네. 절대 순명하지 않고 하지마 그랬는데도 하고 하여간 묘한 집단이에요. 예, 타종교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활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공부도 빡세게 하잖아요. 일단은 뭐 공부를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교수들이 자기 과목에서 과락을 하면은 괘씸죄를 찍어가지고 1년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 1, 2등을 하는데 우리는 1, 2등을 전혀 안 부러워하고 전부 패스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1등, 2등 빼놓고 나머지는 다 3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과 공부도 굉장히 빡센 편이고 그 교수 신부님들이 봐주질 않았어요. 과락들도 많이 맞았고 네. 저도 한번 과락 맞아가지고 1년간 재수강한 적도 있고.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 그럼요. 거기서 이렇게 그냥 올 패스서 통한 친구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왜 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뭐 일부 종교인들이 신자들한테 헌금을 강권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더 이 사제의 근본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신부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받는 한 달에 이렇게 받는 그 급여 뭐 그걸로 만족해 하고 그리고 일단 본당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5년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 없어 그런지 그 총각 때 그러니까 늙어도 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때 살던 습관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노후 걱정해서 돈을 모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도 이제 보좌 신부 때 급여를 받으면은 한 보름째 되면 다 없어져요. 애들한테 술 사주느라고. 본당 신부 때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그냥 신자들한테 다 쓰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모으면 뭐해? 그 생각이 제일 많았고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딸려 있으니까 돈에 신경 안 쓸 수 없고 근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세습하고 더군다나 신자들한테 뭐 11조나 헌금을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정말 개신교가 천민자본주의화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신교 쪽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더 이상 이제 종교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거의 이렇게 천민자본화 됐다. 그러니까 신자들만 불쌍한 거죠. 이렇게 사제에 대해서 사제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신부님들. 근데 정작 사제를 지망하는 신학교 입학생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부님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봉급은 작고 일은 빡세고 어떤 놈이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신학교 생활도 빡세고 지금 애들은 혼자 자라가지고 곱게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신학교 들어오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생활이 이렇게 막
일을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막 일을 해가지고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기 소득이 생기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종교 공무원들이죠. 이렇게 받는 호봉에 의해서 받고 그리고 일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사제생활에 대한 소명, 사제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이게 없으면은 그냥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 조건이 안 좋은 그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노동 조건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그렇죠. 사제의 소명과 역할 그렇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사제로서 신자들한테 행복을 준다는 게 너무 그게 보람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 가족이 없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사제생활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생활에 대한 얘기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근데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사이동이 났는데 뭐 강남 쪽에 가면은 뭐 풍족하게 살겠죠.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달동네 같은 데도 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 가면 거기 분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사제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생활 조건을 따지면은 신부생활을 못하죠. 내가 사제가 되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순간 신부님 언제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례미사,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돌아가시 직전에 네. 가서 만나 뵈면은 이게 손을 잡고 절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마지막 가는 순간에 손잡을 사람이 신부들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고 보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리고 아기가 새로 태어났을 때 축복해 달라고 왔을 때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았을 때 기뻤고 그리고 저는 일반 본당 신부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사제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데 상담 사목을 하면서 네. 많은 신자분들이 뭐 제 글이나 강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럴 때 내가 이 길을 들었으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 자부심을 같이 느끼죠. 네, 신부님한테 딱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딱 맞아요. 저는 신부 생활이 저한테 아주 딱 맞는 삶이고 그 저는 어차피 사제 생활 안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결혼해서 사는 분들 보니까 되게 피곤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사제가 되건 아니건 그냥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사제생활 하면서 일도 같이 주어지니까 뭐 기쁘죠. 아까 성소자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런 학생, 이런 분들한테 사제를 적극 추천한다.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아이들이 신학교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합지졸들이 들어오면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거면 못해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차라리 정말 사제직에 대해서 염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온다면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나중에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둥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성소자가 줄어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 교회가 한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소자는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수환 추기님 때는 성소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렇게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세상 속의 교회 역할을 한 부분. 김수환 추기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김수환 추기님을 바라보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김수환 추기님 때 들어갔고 서품도 그분한테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김수환 추기님한테 서품 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김수환 사단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은퇴 군번들이죠, 거의 다. 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네. 아이들이 그 비전을 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오늘 얘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회에 정부에 해야 될 말 쓴소리를 해야죠. 이게 다 네. 예, 사제 역할도 본분을 다하면서 예. 성소자 발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부들 보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좌파가 뭐냐 그러면은 전 정권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현 정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 보고 현실 정치에 왜 관여하냐 그러면서 본인들도 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모순이고, 그리고 사제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때는 좀 품위를 지키고 그 좀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극단적인 발언을 언어들을 쓰는 거는 이거는 유아적인 정신 상태이거나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나 쓰는 거거든요. 네. 대화를 하면은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냥 일단은 딱 몰아놓고 니들은 빨갱이라고 몰아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공론을 분열시킨다고 시작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부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니까 네.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툭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왜 신부들은 다 뭐 정치꾼들입니까? 왜 좌파입니까? 왜 빨갱입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따위 인간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나? 천박한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예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 네. 같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품위를 갖추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서로 존중하면서 품위를 갖추고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 네. 오늘 깊은 내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